서울의 소리의 요 취재 과정하고 그다음에 MBC의 보도 과정에 이제 문제를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기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순 전? 뭐 일종의 야바위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서울의 소리의 그렇죠. 취재가요? 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뭐 법적인 논란은 따르지 않겠지만 취재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고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어떤 김건희 씨한테 그 기사거리가 될 만한 그런 소스를 발견했다면 그때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누적하고 있다가 어떤 시점을 골라서 그것도 본인들이 직접 공개가 아닌 이 영향력이 큰 공중파에 전달해서 이걸 보도한 거는 저는 취재윤리하고는 굉장히 상충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MBC도 과연 그런 판단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내부 구성원들이 좀 돌아보고 이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언론의 그 취재윤리 특히 대선 보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봐야 될 대목들이 많이 저는 있다고 보고. 김태현의 정치쇼. 사실은 이번에 뭐 김건희 씨 녹취록 모르겠습니다. MBC에서 또 이제 2차로 공개를 할지 아니면 뭐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 TV 측에서 계속 또 어떤 얘기를 보도할지 모르겠어서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제까지 대선에서 이런 것들이 크게 이슈가 된 적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두 분의 고수분들께 이번 녹취록 사태가에서 남긴 것들에 대한 총평부터 좀 들어보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걸 보고 바로 다른 방송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날 당일날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그랬는데 제가 크게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파장이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잘한 건가 번지수 잘못 짚은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개 한 방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한 방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되는 발언들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얘기를 말씀은 나누겠습니다만 이른바 문제적 발언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워낙 뭐 네거티브고 본인 후보들의 본인 리스크도 있고 또 뭐 고발사주 의혹이다 뭐 대장동 의혹이다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이 부분을 과감하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조용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이 후보 부인의 리스크가 많이 반영된 면도 있고 이미 많이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반영된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면역이 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뭐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문제되는 발언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뭐 결정적으로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MBC의 보도 태도라든지 서울의 소리 그 이모 기자란 분의 그 이른바 취재윤리라는 거 이런 거 전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MBC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민주당 쪽의 일이었으면 이렇게 보도했을까라는 가정법 같은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영방송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승자 패자 뭐 이걸 가지고 따지기가 대단히 애매해진 거죠. 이번 대선이 워낙 혼탁하고 역대 이런 선거가 없다고 다 그러잖아요. 비호감 선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선거의 승패를 가름할 정도의 중간에 지지율에 약간의 변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이나 중도층의 이탈 같은 건 있을 수가 있겠는데 20대 남성들은 오히려 또 환호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그만큼 이상한 애매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이번 이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반증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우리 박원석 뭐 교수님 받으신 느낌하고 비슷한데요. 이번 대선을 이제 역대급 비호감 대선 혹은 뭐 진흙탕 대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거기에 뭐 우물 한 덩어리 더 투척된 느낌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후보 배우자의 검증 혹은 가족의 검증을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선거가 특히 예전에 그 어떤 선거하고 다르게 이 후보 배우자, 가족 이 논란이 어떻게 보면 선거 논란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후보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에요. 배우자가 된 순간에. 영부인이 되는 거니까. 네, 때문에 그 일거수일투족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인품과 이런 걸 갖고 있는지는 유권자들이 이게 이제 세밀하게 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쨌든 대선의 중심적인 논란, 국가적으로 지금 토론하고 논의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을 대체한다는 거는 이번 선거가 어느 뭐로 봐도 좀 정상적인 선거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녹취록 자체의 파장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이 받았던 느낌하고 비슷한데
뭐랄까요, 워낙 기대를 많이 부풀려놔서 그런지 막상 듣고 났더니 뭐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이 크진 않다. 이제 이런 느낌이 지배적인 것 같고, 물론 사전에 이제 법원에 가처분 부분 인용으로 인해서 뭐 걸렀을 수 있습니다. 또 MBC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있다 그러고, 또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방송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상은 그렇고. 근데 김건희 씨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 문제될 대목은 꽤 있어요. 일단 그거 이제 문제될 대목 좀 말씀해 주시죠. 최천일 교수님한테 그걸 들어보고. 일단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옹호한 발언을 한 거는 김지은 시인 당사자도 이게 이제 또 다른 2차 가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문제 제기를 했듯이 당시 사건을 다시 환기시켜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그 피해자와의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많은 여성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어떤 패착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우리 아저씨도 나랑 같은 생각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오늘 아주 포괄적 사과를 했습니다. 그 와이프하고 대화할 시간이 좀 부족했고 어쨌든 송구하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두루뭉실 사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폭력에 대해서 계속 정치 이슈화 시켜오고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 부인의 저런 입장, 심지어 대선 후보도 그와 입장이 같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깔끔하게 사과하고 이 질질 끌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조국 사태 당시에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 이런 등등이 나서서 설치지 않았다면 정경심 씨가 구속까지는 안 됐을 텐데, 아니 김건희 씨는 검찰총장의 배우자였을 뿐이지 이 사람이 어떤 수사에 대한 개입을 할 수도 없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거고요. 그리고 기자에게 1억 원 주겠다 우리 캠프로 오면,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간층이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형성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악재는 악재죠. 다만 이제 일각에서 생각했다고 본다는 괜찮네. 그러면서 김건희 씨 팬클럽이 숫자가 36배 불고 했다는데 그건 그거고, 그게 표에 직결되는 여론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계속 어쨌든 배우자의 논란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는 선거에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거고, 왜 저게 공적 관리가 안 될까? 왜 기자하고 이 쉬운 3차례 7시간이나 통화를 했을까? 이런 면에 지금 국민의힘 선거에 큰 구멍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최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 발언들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걸 우리 이제 박원석 총장이 다 말씀해 주셨고, 이제 말씀을 좀 안 하신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그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얼마 안 된 일인데 윤 후보 그 왕자 논란이 상당히 오래 갔었거든요. 근데 무속 얘기를 본인이 했어요, 김건희 씨가. 내가 도사와 대화하는 걸 즐긴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논란이 되어 왔던 거를 좀 확증시켜주는, 강화시켜주는 이런 면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속 논란이 괜한 얘기가 아니었구나, 허언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그 네트워크 본부 해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윤 후보가? 거기 무슨 건진법사인지 이분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리스크로 내어나오고 있을 것이다.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좀 잊혀졌던 걸 다시 이제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또 이제 원팀 논란인데 홍준표를 공격하라고 얘기했던 거라든지 경선 때 이런 것들은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정도가 아니라 입으로 얘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 때까지. 그 부분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먹을 게 많은 잔치에 온 거다,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사실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말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사적에서 둘이 막걸리 먹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단 공개가 돼버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후보자 부인도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좋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인으로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공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앞서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덜하다는 것이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적 대화라고는 합니다만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제 유권자가 판단할 거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네, 선거에 끼칠 영향 같은 것들은.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의외로 또 팬클럽이 생겼다라는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화끈하다.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단지 그걸 기자가 몰래 유도신문 해가지고 취재윤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 사실 보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지만 그런 말 했던 거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의외로. 안희정 씨에 대해서는 우리 아저씨는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과거에 그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사적인 대화 모임들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말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솔직하게 막 얘기를 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이 결이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너무 다양하죠.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원론적으로 당연히 비판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몰라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의 급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앞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뭐 어쨌든 뭐 김건희 씨의 발언 중 문제 있는 부분들을 더 짚어주셨고 이제 반대 쪽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의 소리의 요 취재 과정하고 그 다음에 MBC의 보도 과정에 이제 문제를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기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순 전? 뭐 일종의 야바위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서울의 소리의 그렇죠. 취재가요? 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뭐 법적인 논란은 따르지 않겠지만 취재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고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어떤 김건희 씨한테 그 기사거리가 될 만한 그런 소스를 발견했다면 그때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누적하고 있다가 어떤 시점을 골라서 그것도 본인들이 직접 공개가 아닌 이 영향력이 큰 공중파에 전달해서 이걸 보도한 거는 저는 취재윤리하고는 굉장히 상충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MBC도 과연 그런 판단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내부 구성원들이 좀 돌아보고 이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언론의 그 취재윤리 특히 대선 보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봐야 될 대목들이 많이 저는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그 7시간 전 분량을 그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하겠다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이걸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지상파 그렇죠. 방송은 규제할 장치들이 있지만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다른 논란으로 비추는 거죠. 도대체 이 유튜브와 같은 이제 뉴미디어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지 이거 잘못 건드리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이 되고 또는 새로운 미디어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규제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런 게 내로남불로 작용을 해요. 네. 본인들한테 유리할 때는 가만히 있고 불리할 때는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에 그 서울의 소리의 취재와 MBC의 보도 이 과정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취재윤리 또 보도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과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적인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왠지 최창규 교수도 우리 박원석 전 총장하고 요번 비슷한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문 해보려고. 비슷한 얘기 하실 거 맞죠?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최창규 교수님께는 다른 질문 해볼게요. 앞서 이제 무속 논란 자꾸 나오는 거 좋지 않다고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세계일보에서 뭐 건진 법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마 청취자분들 많이 내용은 아실 건데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요 무속인인 건진 법사 참여했다는 논란에 인해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다. 뭐 이런 아침에 속보도 있었는데 이건 어떨까요? 이런 사건 건진 법사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들 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무속인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뭐 개인의 신념 체계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개인의 신념 체계일 수 있어요. 무속인에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가의 공적인 문제를 담당하겠다고 나선 후보란 말이에요.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섰는데 거기 무속인이 개입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종교의 자유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는데 그게 워낙 이번 대선이 특징이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질구레한 이슈들이 나오고 되게 부정적인 네거티브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그 이슈가 또 부정적인 걸 또 덮고 계속 덮으면서 깜깜이 선거가 계속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규명되는 것도 없고 그냥 가면서 또 말 실수가 있으면은 좀 지지율 내려갔다가 다른 이슈 상대방이 또 실수하면 상대방이 깎아주면서 자기는 이쪽은 또 반사 이익 받고 뭐 이런 이제 구도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 무속 이것도 이제 가라앉았었던 건데 건진법사 얘기도 나오고 이제 윤 후보가 이 네트워크 본부도 해산했잖아요. 그 논란을 일단 조기에 종식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윤 후보로서는 해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유권자들 특히 중도층 머릿속에 계속 각인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이슈로 해서 희석돼서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은 여전히 이 부분을 덮지 못하고 갈지는 여러 가지 변수와 같이 아우러져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딱 얼핏 생각하기에는 야 이러면은 저 민주당 쪽에서 야 이거 괜히 막 무속 나오고 막 비선 실세 나오고
그런 언급되는 네. 최순실 꺼내가지고 최소원 씨죠. 막 총공세할 것 같기도 한데 네. 민주당 공보단에서 최소원 언급을 너무 하지 말라 이런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민주당 왜 저는 강한 공세를 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게 별로 중간층한테 네. 그다지 그렇게 말하자면 표심의 이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정세 판단을 전 한 거라고 보고 자칫 저거 잘못 건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사생활 논란이 또 불거져요. 형수 욕설부터 시작해서 뭐 여배우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관찰하고 있는 대목은 이른바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여전히 부정적인 이제 친문 커뮤니티들에서 속속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보도도 있었죠. 그게 그냥 놀이일지 실제 진지하게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경선 당시에는 그런 커뮤니티들의 파워가 상당했고 그게 이낙연 후보가 막판 스퍼트를 하는 그런 동력이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서 그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인 그 정서와 더불어 왜 저걸 듣고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아서느냐. 그거는 딱 그것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고 조국 수사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역시 이제 이재명과는 다르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거기서 만들어내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걸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이제 자중질환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면적인 논쟁으로 안 가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저는 뭐 대선을 위해서도 민주당이 저걸 가지고서 막 이제 가십을 부풀리고 논쟁을 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안 가는 판단을 한 거는 잘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수권 능력을 보이고 정책 능력을 보이는 게 대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여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도 좋은 판단을 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또 하나의 주제 우리 정의당 전 사무총장이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으니까 네. 심상정 후보 얘기 좀 여쭐게요. 칩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네. 자, 칩거 이후 그리고 돌아와서 뭐가 달라졌느냐. 이 두 가지 좀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제 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솔직히 표현을 했듯이 선거 시작한 지 한 90일 됐거든요. 저희는 비교적 후보를 일찍 시작해서.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뭐든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전달이 안 되더라. 국민 일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정의당과 늘 손을 잡았던 분들 또 정의당이 손을 단단히 잡아야 될 분들한테도 그분들 마음도 아득히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받은 거죠. 핵심 지지층의 마음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선거 일정이 바쁘니까 계속 한편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냥 일정에 떠밀려 온 거예요. 그러다 후보 스스로 도저히 이대는 못 가겠다. 멈춰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려서 멈춘 거고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깊은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당 선대위도 해체했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했고요. 그 후보가 몇 가지 키워드를 돌아오셔서 말씀을 했어요. 일단 성찰의 키워드로 남 탓하지 않겠다. 그리고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 용기 있게 말하겠다. 그리고 정의당이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다. 다 할 수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세요. 정의당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근데 이게 여당처럼 선거운동하거나 제1야당처럼 선거운동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정의당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분들의 삶을 붙잡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실함이 우리한테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 대목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했고 앞으로 이제 바뀌겠다고 하셨고 우리 안에 낡은 금기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시대에 꼭 이 정의당과 같은 그런 당이 심상정 후보와 같은 그런 대선 후보가 필요한 분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경청하고 공감하고 설득하는 그런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신불리 막 이런 애칭도 막 들으면서 토론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지지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정의당 역대 후보들에 비해서. 그럼 사실은 5년이 지났으니까 이번 대선에 조금 더 기대가 됐어야 되는데 17년보다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5년의 정치적 시간은 조선왕조 500년의 정치적 시간하고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요. 특히 이제 2030 이 캐스팅 보트층들 5년 전 2030들의 대통령은 심상정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청년들한테 심상정이 위로의 어떤 아이콘으로 다가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불안, 위기 이런 것도 성격이 많이
달라졌고 대선 성격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마 똑같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또 심상정 의원이 이제 아무래도 대선을 많이 나오시고 잘 알려진 정치인이다 보니까 일단 정의당하면 늘 신선함 이런 것과 통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거 객관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어떻게 이제 다시 신선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의당이 지켜야 될 가치, 정의당이 꼭 필요한 분들, 그분들로부터 이제 선거의 이 에너지를 받아서 선거를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A부터 Z까지 다 펼쳐놓고 선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합니다. 꼭 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 심상정 후보의 그런 얘기가 제 귀에는 좀 개인적으로 쏙 꽂히긴 하네요. 제가 말할 시간이 없죠. 다음 주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하죠. 예. 시간.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만 랩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은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